오늘은 커트 보니것의 수민에서 읽어준 67, 고양이 요람을 할 건데요. 어, 제목의 상징성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보자. 저자 소개부터 하면 커트 보니것 주니어, 커트 보니것인데 22년생이고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옛날 작가는 아닌 거지. 코넬대 시카고 대학 그다음에 학교는 이렇고요. 음, 이게 보니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음, 커트 버니것의 다른 작품을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한다면 제 5도살장이라는 작품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잘 쓴 소설, 가장 훌륭한 소설 중에 손꼽히는 작품이야. 물론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어, 시은이나 동혁이한테 뭔가 이렇게 좀 추천을 한다면 어, 커트 버니것의 이 고양이 요람이란 작품이 너희한테 인상 깊고 괜찮은 작품이었다면 제오도살장도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음, 일단은 뭐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편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전쟁 중에 자진 입대를 했다가 독일군 포로가 돼가지고 드레스덴에 있었는데 드레스덴을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거든. 재래식 폭탄을 하늘에서 쏟아부어가지고 드레스덴은 완전히 그 폐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 독일의 드레스텐이 폭격당했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포로가 돼서 또 폭행당하기도 했고 그때 이제 어떤 PTSD라고 할까? 그런 전쟁 트라우마에 계속 이제 시달리면서 살았고 그런 것이 이제 제오도살장의 모티프가 돼서 그 위대한 진짜 제오도살장이라고 하는 작품에 어, 탄생을 하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 커트 버니것의 불행이 이 위대한 문학 작품에 영향을 끼친 것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전쟁에 반대하는 이 반전 소설 하면 대표적으로 제오도살장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오늘 읽은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룰 어, 고양이 요람도 반전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위키에는 있던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뭐 지금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영향을 주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는 커트 버니거스한테 너무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그 샤라웃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걸 해서 어, 많이 알려진 작품, 뭐 알려진 작가입니다. 음, 재밌는 거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양이 요람을 논문으로 제시를 해서 어, 학위를 받았고 이것도 특이하죠. 시카고대도 어, 소설을 논문으로 쳐준 것도 웃기죠.
아이러니하게 뭐 이런 대단한 작가가 투명중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것도 아이러니하지. 음, 바로 이게 이제 고양이 요람이지요. 정신우 군, 네, 음, 고양이 요람은 다 읽었는가? 알겠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신우야? 안 들려. 네. 어, 다 읽었다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 마이크를 잘 대고. 네. 그래. 어, 고양이 요람을 읽은 소감이 어떤가? 어, 소감이요? 음. 굉장히 고양이 요람 어려운 소설이었어요. 아, 어려웠어. 네, 되게 어려웠어요. 음, 되게 어려울 소설인가? 음, 정다민, 네, 다민이는 고양이 요람을 다 읽었는가? 약간 나왔습니다. 약간 남았어. 어디까지 읽었어? 음, 별반. 어떤 내용이야, 지금? 그 섬으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음, 그렇구만. 고양이 요람에는 여기에도 보이지만 고양이도 없고 요람도 없지. 그런데 이 실뜨기 놀이가 고양이 요람인데 이 고양이 요람이라는 이 실뜨기 놀이에 고양이도 없고 요람도 없는데 고양이 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커트 보니거식의 뭐 농담이라면 농담이고 뭐 비유라면 비유일 텐데 그 의미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음, 다 못 읽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 줄거리를 좀 선생님이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화자인 존, 주인공 존은 조나지 조나. 이 조나라고 하는 게 그 요나라는 인물인데 요나는 성경에서 그 성경 구약 성서서의 선지자야. 이 요나는 되게 특이한 선지자야.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타락해가지고 여기를 심판하기로 했어. A란 나라를. 그래서 요나한테 여기 가가지고 얘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타락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니네 나라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선발을 한 거야, 요나한테. 그랬더니 요나가 A 나라 사람들이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딴 나라로 가는 배를 탔어. 그런데 이 딴 나라로 가는 배가 풍랑에 막 물결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요나는 그 배 밑에서 잠자다가 이제 이 사람들 선원들이 난리가 나서 우리 다 죽게 됐다. 분명히 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은 이 배 안에 그 신의 노염을 그 산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니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한 사람씩 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당연히 요나가 뽑혔지. 그래서 요나도 맞다. 내가
하나님이 A 나라를 가가지고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사자로 내가 선발됐는데 그 임무를 맡기 싫어서 저 나라 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여기 와서 당신들 괴롭힌 것 같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게. 그래서 물에 빠져서 퐁당 빠졌는데 거대한 고래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 있다가 고래가 A 나라에다가 이렇게 토해놨어.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 그래서 요나가 A 나라한테 가가지고 너희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당신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요나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눈물로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용서한 거야. 요나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저기 어디서 이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요나가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개미를 가져와서 이게 다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햇빛 때문에 눈부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 스타일 안 맞아가지고 나 빡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늘 밑에서 쉬는 것도 용납 안 하시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키우지도 않은 이 나뭇잎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데 이 니누에라고 하는 니누에 이렇게 니, 니 니누에라고 하는 이 곳은 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인데 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냐. 좀 이해를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해를 한 거야. 지금 이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이 조나는 커트 버니것이 이 선지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혹은 이런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경고인으로 선발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마 의도되어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 지금 이 작품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종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과학 기술이 우리의 욕망이 인류의 욕망, 그 발전된 과학이나 이런 욕망들 때문에 전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는, 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 캐릭터란 점에서 요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한 거지, 주인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냐면, 우리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그 영화로도 됐는데, 작년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란 책을,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머가 한 것이 원자폭탄을, 어, 개발한 그 사건을 집필하기 위해서 어, 그 하던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는 노벨상을 받은 저명 물리학자인 펠릭스 호니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막내 아들 뉴트에게 그 뉴트는 난쟁이였지. 연락을 취해서 그날 아버지가 45년 8월 6일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날에 실제 그 원자폭탄 만든 장본인인 어 펠릭스 호니커 박사는 뭘 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당시 뉴턴이 6살이었는데 자기가
그 실뜨기를 하고 있었고 고양이 요람이지. 평소에 사람 어울리는 무관심했던 그가 그날만큼은 자신에게 나가 놀기를 원했다고 했다. 한편 큰아들 프랑크는 병에 곤충을 담아들고 그것을 흔들며 벌레가 싸움을 붙이고 있어.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우화가 되겠지. 저는 생전 호니커 박사가 거주했던 일룸이라는 데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단은 제너럴 펀지 앤 파운드 컴퍼니에서 이 사람이 해병대가 그 호니커 박사한테 호니커가 뛰어난 뭐든 만들어내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전투하에 해병대 전투하에 진흙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빠지는 장화 군용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아예 그 늪을 고체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 이게 아인스9이라는 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얼려버리는 고체로 얼려버리는 그래서 어 이러다가 이 존이 줄리안 캐슬이라는 산 로렌조 왕국에 사는 백만장자이자 자선업자에게 글을 쓰는 일을 얻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산 로렌조로 가는 거지. 이 산 로렌조로 가면서 이제 이 전편 전에는 이제 호니커 박사의 일대기를 추적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호네커 박사 어떤 사람이 그 한 명의 딸과 두 명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리고 아인스 라인이라는 것이 세상을 얼려버릴 수 있는 초강력 무기가 이게 개발됐다까지가 앞의 내용이라면 이제 산 로렌조 왕국으로 가서 어, 거기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 뒤쪽 부분 후반부에 해당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파파 몬자노가 이끄는 부패한 정부가 있고 이곳에는 정부가 엄격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코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정신욱은 정신욱 넵, 넵. 보코노니즘의 종교는 어떤 종교야? 보논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종교였습니다. 예, 그 종교 의식을 어떻게 해? 발바닥을, 서로 발바닥을 대는 거지. 네, 어, 네, 그 서로 발바닥을 대는 이 보코노니즘이라는 종교를 이행하면 그 어떤 처벌을 받나? 어떤 조언을 받냐고요? 음. 단두대에서 목을 막 자르잖아. 네, 갈고리, 갈고리 형벌, 그렇지. 사람을 막 갈고리로 그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갈고리 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코노니즘이라는 종교를 다그 따르고 있지. 네, 그 종교의 교리는 어떤 거야? 교리요. 음. 이 그, 모두가 이제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보코노의 내 이름 하에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고 보코노는 그 굉장히 골 때리는데 뭐 뭐든 반대로 얘기하는 방식이고 뭐 이런 거지.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희한한 종교인데 그런 종교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사람들은 몰래 서로 발바닥을 대면서 맨발바닥을 대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 종교의 창시자인 보코노는 처음 로렌조에 왔을 때 당신 섬을 하나의 유토피아로 이상세계로 만들려고 한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래서 직면하기 힘든 글로벌적 환경, 종교 개혁 대신 종교를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자 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보코노는 도망자 신세고 산 로렌조의 모든 국민들은 비밀리에 교리를 실천하는 독신한 보코니스트들이야.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보코노는 반역자여서
보코논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막 찾고 있는데 한편으로 다들 보코노니즘을 믿고 있는 신도들이야. 저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프랑크를 만나게 되고 프랑크는 그에게 자기가 산 로렌조의 대통령이 될 것을 권한다. 갑자기 대통령 되라고 해. 정신호? 얘 대통령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 그 모나랑 결혼. 그렇지. 어, 엄청나게 아름다운 파파 몬자노의 수양딸 모나와 결혼할 수 있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는. 하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물려받기 또 채전에 파파 몬자노가 프랭크한테 안락한 일자리를 주는 대신 얻었던 아인슈타인으로 자살하게 된다. 민주주의에 헌신한 100명의 순교자들의 기념 행사 중 비행기가 그의 시체가 있는 성에 추락하게 되면서 예상치 않게 온 세상의 물이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모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 얼어붙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만 해도 다 아인슈타인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모나 역시 어, 이 자살을 택하고 존 주인공 프랭크 뉴트 뭐 이런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막 동굴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기록하고 보코노는 인류의 마지막 어리석음을 통탄하면서 보코노의 책이라는 것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는 인류 종말을 다루는 작품인데 사실은 이 전체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거기에 나오는 블랙 코미디 웃음인데 웃긴데 유발을 하는 건데 어때? 블랙하단 말이야. 뭔가 풍자적이어서 요즘 이걸 뭐 우프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분명히 뭐 농담인 것 같고 웃긴 거는 같은데 그 안에 웃고 나면은 이제 씁쓸한 감정이 남는 현실에 대한 어떤 풍자가 담겨 있는 비판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코미디를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커트 버니것은 이 블랙 코미디의 장인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구절 구절마다 되게 사실은 그 이상한 웃기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웃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웃어도 정치적인 올바름에 벗어나지는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그런 이상한 코미디라고 봐야겠죠. 그래. 음,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네요. 장여진, 네? 여진이는 이 소설을 좀 읽어봤나? 책을 못 빌렸어요. 그래. 잘 들어봐. 전세희, 전세희? 음, 그래. 전세희 학생 몇 학년이지? 마이크가 안 되나 보다. 잘 보면 되겠네요. 자, 전체 줄거리는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음, 선생님이 그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올해 초엔가 읽었어.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이 커트 버니것의 명성이 어마어마한 명성을 갖고 있는 작가여서 항상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못 읽었었어. 음. 그러다가 한 3년 전, 2년 전쯤에 제오도살장을 읽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정말 이렇게 위대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었다니. 이런 아이디어나 구성면이나 어마어마한 창조성인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보니것의 책을 더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선생님 막 그 책을 너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돼가지고 좀 미루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 고양이 요람을 추천해서 이걸 읽었는데 역시 너무 좋았어. 그리고서 서평을 좀 짤막하게 남겨놨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장면이야. 그자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비통하게 말했다. 부커논이라는 사람이 이 부커니스트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세계가 다 이제 아이스나인에 의해서 모두가 다 얼어붙어서 고체가 돼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 어,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는 세상이 막 엉망진창일 때는 이 조그마한 벙커, 대통령실 밑에 있는 벙커에서 이 모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둘이 거기서 지내면서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다가 밖에 나와 본 거야.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이 섬의 국민들이 다 이렇게 그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이렇게 다 굳어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게 완전히 비통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살을 좋아하다니 뻔뻔스럽다고 그랬더니 모나가 웃음을 터뜨렸어. 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지? 나는 이때껏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놀랍고도록 깊고 순박했다. 당신은 이게 웃음나요?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모나가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나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모나랑 사랑하려고 이 모든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된 거거든. 내가 이 섬으로 가게 된 것도 잡지의 표면에 이 대통령 딸인 이 슈퍼모델 모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기 온 거고 이 대통령직을 갑자기 나한테 받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래야 모나랑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모나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한 순간에 갑자기 이런 세상의 종말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벙커에 숨어가지고 둘이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지 사랑을 하면서 그러고서 밖에 나왔더니 이렇게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얼어붙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웃더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야. 이 수많은 얼어붙은 이 사람 중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리고 빨리 대답하래. 그랬더니 어때?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군요. 30초 후에 그가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그리고 여전히 가볍게 웃으면서 손가락을 대었다. 손가락 땅에 대었다 몸을 일으키더니 그 손가락 입술에 대고 죽어버렸다. 어,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음, 선생님이 이제 오래 생각을 좀 하게 한 장면이야. 마지막 장면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지. 세상에 그래도 아름다운 모나와 이 벙커에서 산을 나누면서 그냥 버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세상이 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서 내가 막 사람들, 보코논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이 보코논 교도였던 이 모나가, 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이 수많은 죽어 있는 사람 중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빨리 말해보라고. 당연히 뭐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지?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거지. 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사실 없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자기가 죽어버렸지. 아마 여기에 모나가 있었다면 모나를 살리고 싶었겠지. 주인공 조나는. 내가 울었던가? 사람들의 말로는 그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새로 발명된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는 저 동양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은 무기를 독일에 떨어뜨리지 않은 이유는
미국인들 중에는 독일 출신들도 많고, 독일 친척도 많고, 독일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은 안 던지는 거지. 어디다 던지는 거야? 생판 모르는 인종과 원숭이처럼 생긴 키도 작고, 이 피부색도 다른 저기에는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있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동심원을 나가 있다면 나의 가족, 뭐 친척, 뭐 우리나라, 뭐 아시아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가깝고 멀고가 있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혹은 내 아픔이 아닌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의 한계인 거지. 공감은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는 깊이 공감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마치 자기장처럼 멀어지면 약해지는 이런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 이 모나에게는 이 보코노니스트들, 보코니 교도들이 있는 내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조는 여기 아는 사람이 없고 여기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중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없을 텐데 이런 얘기지.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거지. 비판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문제는 뭐야? 모나한테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내 같은 교도들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함께 지내던 알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외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이스9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제3자인 조는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저렇게 남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중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빨리 대답해 보라고. 대답을 못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라고. 지난해 제월도살장을 통해서 커트머니 것을 알게 된 후에 두 번째 책이다. 제월도살장 감탄하며 읽은 나머지 혹시 이 작품 읽고 실망하면 어쩌나 시드는 걱정이 있었다. 이 책을 덮은 지 한 주가 더 되었는데도 영혼이 가시지 않았다. 정말 마법 같은 작가다. 이제 나무님은 그의 책들을 읽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다음 뭐 이렇게 갈라파고스인가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숲의 일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원자폭 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는 날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아보려던 작가가 인류의 멸망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다. 멸망 직전에 니느웨로 떠난 요나 존의 이야기가 보니 것의 손에 닿으니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따위는 없고 그냥 멸망으로 보내버리는구나. 울 수 없어서 웃는 블랙 코미디. 보니것한테 당신은 이렇게 너무 비극적인 인류의 문제들, 비극적인 뭐 드레스덴 폭격 같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류의 참상 앞에 어떻게 코미디 작품을 쓸 수 있냐, 그걸 소재로.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울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울 수만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웃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키플링의 왕이 되려 한 남자, 키플링의 소설 왕이 되려 한 남자는 그 백인 남자 두 명이 어디야 그 아프리카인가 거기 밀림에 가서 우리 그런 상상들 해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그 원시 부족을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야.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그 키플링의 왕이 되려 한 남자의 변주인데 이건 약간 이제 그 비극으로 만드는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이유 뭐겠어? 일본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야.
서구인의 눈에는 일본인 역시 샌 로렌츠의 그들처럼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야. 전에도 선생님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 장 칼레비치라고 하는 어, 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죽음은 1, 2, 3인칭이 있대. 나의 죽음은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니까 죽음은 땡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2인칭 너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있는데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의 죽음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의 죽음은 나는 무감각하대. 항상 문제가 되는 죽음은 너의 죽음밖에 없대.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실존인 거지. 우리가 인류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을 때는 같이 분노하고 연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우린 전혀 괜찮잖아. 이런 것이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이유지. 그리고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아인슈타인을 가지고 지금 샌 로렌초의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뭐 별 관심이 없는 모나의 마지막 말, 이 중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빨리 대답해요. 어떻게 보면 2인칭의 죽음과 3인칭의 죽음은 2인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인간이라면 내가 아는 인간이든 모르는 인간이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우리가 막아서야 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애라고 하고 이게 진정한 어떤 인간다움일 텐데 우리는 사실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소설의 주제는 사랑이 없는 곳은 이미 멸망한 것이라는 것이 어, 이 소설의 그 주제가 아닐까.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어머니인 돼지를 딛고 서 있는 서로의 맨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그런 제이. 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상상만 해봤어. 그리고 기면 운명론, 세계는 다 이게 운명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커논의 교리를 보면 굉장한 허무주의, 약간 불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허무주의. 그리고 포마라고 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교리지. 그리고 이걸 따르면 갈고리형. 이건 선생님 농담을 써놓은 건데 나는 보크논 교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보크논 교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전의 이야기라든지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뭔가 좀 기묘하기는 하지만 어떤 인간의 지혜가 좀 담겨 있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 이것이 물론 선생님은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 자, 시은아 이시은 네. 음, 시은이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 일단은 지금 책이 없어서 바로 생각나는 거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이랑 그 부분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갑자기, 그지? 네. 갑자기 막 그 군용차들이 막 뜬금없는. 와가지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소설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뭐 이제 뭐
얘네들이 그 물병 같은데 보온병에 세상을 종말에 이끌 수 있는 보온병들 그 아이스9이라는 물질을 이 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새 자식들이 보온병에다 그거를 그 세상을 종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담고 살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련의 스파이인 난쟁이를 보내가지고 이 뉴트를 유혹한다든지 뭐 이게 뭐 해괴망측한 소설인데 이게 뭐 이렇게 개연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연히 너무 많이 개입하고 어, 보통의 그뭐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개성적인 작품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이야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래. 정신호, 넵.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인가? 이제 그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양이 요람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그냥 뭔가 좀 고양이 고양이도 요람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지. 그 되게 선생님도 이 제목이 고양이 요람인데 이게 왜 고양이 요람이라는 작품의 제목이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소재일 텐데 그러면서 소설에는 고양이 요람이란 실뜨기를 하고 있을 때 어린 뉴트가 하고 있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을 순식간에 그 삭제시킨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그 원자폭탄 만들어서 노벨상 탄 그 사람이 그날만은 이 뉴트하고 놀아주겠다고 난쟁이인 아들하고 놀아주겠다고 왔고 그러면서 이 도대체 이 고양이 요람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서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인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던 그 리처드 파인만은 그 파인만씨 농담도 잘하시나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가 순간에 삭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엇을 보든지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야. 그 수필에 의하면. 여기도 원자폭탄 터지면 그냥 없어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 아름다운 뭐 풍경이나 자연도 없어질 텐데 저 도서관의 위대한 책들도 없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 요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름인데 그 이름에 그 명목과 이름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들, 사랑, 진실, 뭐, 뭐 행복, 뭐 명예,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온갖 말들이 사실은 그 실체하고 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허무한 것들, 이름과 실체가 그 부합하지 않듯이 그런 허무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했어. 정답은 없겠지. 음. 선생님, 너희들한테 이 소설을 이제 추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걸 좀 나누고자 해서 이 작품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가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과학 이론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원자 폭탄의 아이디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아인슈타인한테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수많은 그 죽음의 책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과학자는 우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들을 밝혀내는 것 뿐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다. 그것을 가지고 원자폭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무기로 쓰는 것까지는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화되는 이런 TNT가 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 맨하탄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그 메시지랑 같은 거지. 과학자는 단순히 그냥 세상의 지식들을 늘리고 새로운 원리들을 밝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실제 폭탄을 터뜨릴지 안 터뜨릴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AI의 문제라든지 AI가 인류를 멸망으로 세상을 혼란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AI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 뭐 당연히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고, 그지? 인류의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잖아. 혹은 뭐 핵무기, 경쟁 이런 것도. 푸틴이 여차하면 질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 쓰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책임이 자유로운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 책임이 없는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낸 뭐 그 사실이 그냥 물질을 만들었을 뿐인가?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어떤 그런 무기들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허무한 상태로 그 보온병에다 담겨가지고 운송이 되고 있고 그냥 뭐 갑자기 이게 뭐 어떤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뭐 연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서 온 세상의 바다가 얼어붙어가지고 고체화가 돼가지고 태풍과 막 이런 인류가 공멸하고 그걸 만지는 사람들 입에 댄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식량도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이 종말물인데 인류 종말물인데 그런 것에 우리가 과연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합당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디테일들이 대단히 훌륭한 소설이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너희들한테 약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 우리가 이번 시즌에 지금 두 권의 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의권 씨의 인류 밖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 이 동물 사회학이라고 할까? 그래서 뭐 코끼리라든지 꿀벌들이라든지 뭐 개미 사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서는 애들 누구지?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동물들의 세계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래서 동물의 세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동물이잖아. 우리 역시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이 과정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음, 동물 세계에서의 이런 리더십들, 늑대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내가 리더로서 혹은 좋은 리더의 팔로워로서 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덕목들을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책이야.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2023년 책인데 이것도 올해 초쯤에 읽었을 텐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 그리고 선생님도 누군가한테는 리더이기도 하고 너희들 뭐 이렇게 시험 준비시키고 공부 가르친다는 점에서 리더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또 팔로워가 돼가지고 리더십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조직에 중첩돼서 사람들이 어디는 리더로 있고 어디는 팔로워로 있고 이렇잖아. 그런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팀이 잘 되는 팀, 강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 동물의 이야기니까 되게 호기심도 생기고 재미있는 그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는 어떤 리더일까 혹은 어떤 팔로워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무거운 책은 아니고 재밌게 잘 쉽게 읽히는 책이니까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책이 그 우리 계속해서 얇은 시리즈 이 잘 산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번 봄 시즌은 끝낼 거야. 그래서 2주 후부터는 선생님이 지금 그 뭐 생각 같아서는 계속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편씩 책을 계속 읽히고 싶은 게 솔직히 선생님 생각이야. 그런데 이 완독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책을 정말 초등, 중등 수준으로 책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못 읽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것이 너희가 아직 독서 습관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더군다나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이러니까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무리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방학 때는 너희가 잘 따라오다가 지금 학기가 시작되면서 너무 완독률이 떨어져서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음, 고민 끝에 그래서 이번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별로 어려운 책들도 아니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선생님이 어, 그냥 한 주씩 진행하고 그 다음 그 책들은 어, 한 권당 2주씩.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해당 책의 첫 주에는 지금 작가 소개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작품 일부를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작품을 해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운영하던 것도 지금 너희 너무 12시까지 하고 하니까 힘들다고 지금 좀 줄여서 1시간 정도로 11시 30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려고 지금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2시간씩에 나눠서 한 권씩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금 책 목록은 너희들한테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좀 선생님한테 추천을 좀 해주면 이렇게 반영을 할게라고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음, 선생님이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는 대로 단톡방에 선생님이 새로운 커리큘럼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너희들 맨날 이게 들어와서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는 맨날 그런 거잖아. 이렇게 뭐 누가 결석하면은 이 새끼들 이렇게 결석해가지고 하면서 결석 안 하고 출석한 사람들만 욕먹는 것 같은 그 정황인데 지금이. 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책들의 완독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
바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을 계속 읽는 습관을 들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중학교 때밖에 없는 거야, 니네. 고등학교 가서는 지금 어, 고등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중학교 때 이 숨에서 읽어줌을 습관을 잘 들인 친구들이 선생님 저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당연히 해도 되지라고 해서 학기 초까지 좀 버티다가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희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있는 게 중학생 시절이고 책을 읽는 학생들은 이게 습관이 들어서 더 많이 읽고 더 잘 읽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에 책 읽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중등 시기에 문해력을 키우지 않으면 너희가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수능 시험 보고 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좀 어렵지만 힘들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희들의 문해력의 신장을 위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프로그램이야. 선생님 정말 우려운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스케줄을 잘 정리하고 책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지금 그 2주에 한 권 정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두 책 말고 어 6월부터는 그렇게 할 거니까 어 그냥 가능하면 책을 뭐 한 달에 두 권 정도의 책을 구매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빌려서 뭐 읽어도 되고요. 그런데 못 빌리는 친구들 책 못 빌려서 책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 말고 어 충분히 읽고 두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읽을 만한 책들로 선생님이 선정을 했으니까 어, 여차하면 책을 못 구하면 바로 구매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